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이혜경의 단편 소설 꽃그늘 아래를 김성희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의 문학평론가 동국대학교 김선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입니다. 벌써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게 됩니다. 섣달 12월의 첫날입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에 가슴이 텅 빈 느낌을 받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 번쯤 돌이켜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1982년 세계의 문학지에 중편소설 우리들의 뜰켜를 발표하면서 등단한 작가 이혜경의 단편소설 꽃그늘 아래를 감상하고자 합니다. 죽은 애인의 넋을 찾아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로 온 주인공 서연의 심리묘사를 통해 운명과 사랑, 인연의 엇갈림, 사랑의 상처들을 섬세한 문체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주인공 서연은 발리에서 어떤 노인의 화장 장례식을 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와 아직 풀어내지 못한 엉어리진 상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인연의 의미를 곱씹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꽃으로 목욕한다는 인도네시아의 풍습대로 꽃잎이 둥둥 뜬 욕조 안에서 꽃물로 목욕을 하며 인연의 그림자를 지워내려고 합니다. 작가 이혜경은 1960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나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문학지에 중편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장편 길류의 집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에는 단편 고갯마루로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촉망받는 신의 작가입니다. 무엇보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체는 이 여류 작가를 21세기 한국 문학의 새 지평을 열 가능성의 작가로 주목하게 됩니다. 작품집으로는 그 집 앞, 꽃그늘 아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애청자 여러분, 감상한 후에 작가와 연결하여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르타에 착륙해 좀 오래 걸린다 싶은 통관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니 그새 어둠이 밀려와 있었다. 마중 나온 기섭의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서연은 밤은 원래 캄캄한 것이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밀도 높은 어둠 속에 한결 짙은 먹빛으로 분별되는 나무들. 시내가 가까워지는지 점점 빈발하는 불빛에 어둠이 밀려나던 즈음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허공에 뜬 커다란 두 눈이 서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름한 눈초리며 서늘한 눈동자가 영락없는 사람의 눈이었다. 저게 뭐죠? 뭐 말이에요? 저기 떠있는 불빛이요. 무슨 눈 같은데. 그거요. 아파트예요. 여긴 아파트를 대개 2동, 많아야 3동 정도씩 짓거든요. 모양새도 다 다르고요. 저건 아파트 맨 위에 장식 조명일 겁니다. 언젠가 티베트를 다녀온 친구 말론 티베트 불상의 눈매와 닮았다더군요. 아마 설계한 사람이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가 보죠. 그 크고 환한 눈 아래 다른 빛깔의 블록을 넣은 양초처럼 점점이 박힌 여린 불빛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그게 시초였다. 자카르타에서 이틀 묵고 족자카르타를 거쳐 발리로 오는 여정에서 서연은 문득 한국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을 연상하게 하는 얼굴들과 마주쳤다. 처음엔 착각이었지 싶었는데 그런 일이 거듭되자 서연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오늘이 인도네시아 오신 첫날이니까 꼭 제 집에서 묵으셔야 합니다. 배 끼치고 싶지 않아요. 호텔에서 묵을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묵으셔야죠. 집사람도 서연 씨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자, 이게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제가 서현 씨의 스케줄 대충 잡아봤어요. 수도니까 자카르타에서 이틀, 그 다음에 조자카르타로 가서 이틀, 그리고 발리에서 이틀, 그리고 자카르타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으로. 이게 여행사의 일반적인 코스죠. 저도 그 코스가 좋을 것 같네요. 네. 자카르타 가이드는 물론 제가 맡을 거고요. 조자카르타에서는 제 후배인 강윤지가 안내할 겁니다. 네. 대학원 진학 준비하느라고 그쪽 대학에서 어학 코스를 밟고 있거든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저희 마이너과가 조직 같은 분위기란 건 들으셨죠? 운동하는 학과도 아닌데 줄 빠따 맞고 대학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지는 서현 씨 후배라고 생각하세요. 발리는 여행사에서 알아서 해드릴 거고요. 기섭이 가이드처럼 설명하는 지명들은 공교롭게도 서연의 기억과 겹치는 지명들이었다. 조자카르타에는 유명한 힌두 사원과 불교 사원이 있어요. 발리는 집집마다 사당을 만들어 놓는 게 특이하고요. 집집마다 사당이 있다고요? 난 발리 댄스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발리는 주술이 성한 곳이에요. 그 인류학을 공부하는 선배가 있는데 주영철이라고. 지금은 말레이시아 대학 교수예요. 그 선배가 여기 있을 때인데요. 발리에서 주술 행사를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네. 외부인에겐 공개하지 않는 건데 그 선배와 절친한 발리 사람 덕분에 볼 수가 있었대요. 그 워낙 드문 기회라서 필름을 20롤이나 준비하고 그날 15롤인가 찍고 현상을 맡겼대요. 그런데 나중에 찾으러 가니 달랑 2장뿐이더래요. 그나마 그 2장도 뭐가 뭔지 알아볼 수 없이 형체가 흐릿하고 그 선배가 사진 못 찍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제야 주술사가 나중에 잘 나오면은 한 장 달라며 묘하게 웃던 게 생각나더래요. 아유, 또 시작이다. 응?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네요, 그 얘기야. 참. 참. 이인은 한국에서 손님 오시면 꼭 이래요. 이 사람은 예수 귀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무속 같은 건 미신으로 치부해요. 혹시 서현 씨도 기독교인이신가요?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전 제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긴 그만 들으시고요. 이거나 좀 드셔보세요. 네. 람부탄이라는 과일인데, 껍질은 이렇게 손톱으로 벗기면 돼요. 생긴 게 꼭 성게와 멍게를 합친 것 같죠? 붉은 빛깔에 털이 난 생김새가 좀 못나서 그렇지. 한국 사람 입에 잘 맞아요. 영모 씨도. 참, 영모가 이 과일 좋아했어요.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개미들도 좋아하죠. 잘 먹어 드십시오. 개미까지 같이 드시는 건 책임 못 집니다. 개미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씻었거든요. 근데 주 교수님이 필름을 그렇게 쓰고도 사진을 2장밖에 못 건진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지 그럼. 그분 사진 솜씨는 거의 프로급이거든요. 저 사진만 해도 그분 작품인데 우리 아이 사진이요. 여보세요? 나야, 자고 있었어? 영모 씨. 어디야? 아까 내내 전화했었는데 연결 잘 안 되더라. 아는 한국 사람네 집이야. 오늘 집들이에 왔다가 지신받게 하느라고 전화 걸 겨를이 없었어. 실내에선 핸드폰이 안 터져서 마당으로 나와서 거는 거야. 정말 귀신이 붙은 집인가 봐. 귀신? 웬 귀신? 여긴 귀신이 많대. 숲이 많고 습기가 많아서 귀신이 살기에 좋은 땅이래나 봐. 전쟁이다 뭐다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고. 이 집 주인 말이야. 이사한 뒤로 그렇게 몸이 안 좋더래. 밤에도 잘 못 자겠고. 그런데 뒷뜰에 안 쓰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 마음에 걸리더래. 깊기도 엄청 깊고 이끼도 낀 게 내가 봐도 음산하긴 했어.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그놈의 귀신들 작신작신 밟아줬지. 어떻게? 양기 쓴 남자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우물 옆에서 온갖 소란을 다 피웠지 뭐. 불을 환히 켜놓고 고성방가에 우물에다 술까지 부어부었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였어.
어떻게 했는데? 다 같이 우물을 삥 둘러싸고 그 우물에 오줌을 넣었거든. 아마 귀신도 지금쯤 앞뜨거나 도망쳤을 거야. 어차피 자동 펌프를 쓰니까 매울 우물이었거든. 귀신이 진짜 있다는 거야? 그럼. 잘 자. 내 꿈 꿔. 술 기운인지 귀신을 축출한 신명인지가 여울지는 목소리로 평소엔 안 하던 낯간지러운 말까지 남기고 영모는 소화기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영모가 귀신 이야기에 쏠린다는 게 뜻밖이었다. 영모는 그 흔한 사주 한번 보지 않는 성품이었다. 귀신보다는 귀신 이야기를 하는 영모의 몰두 때문에 서연은 막연한 불안을 느끼며 잠을 설쳤다. 그게 시작이었다. 나야, 나. 아직 안 잤지? 어. 오늘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 2차 대전 때인데 이 도시를 공습한다는 정보가 왕궁으로 들어왔대. 그러자 도시 안에 한다 하는 주술사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대. 그 사람들이 왕궁 마당에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다 같이 하늘에 주술을 걸었대.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공습하러 온 비행기가 줄줄이 추락? 아니, 그 비행기들은 여기 상공을 빙빙 돌았는데 바로 위에 있으면서도 공습 목표인 이 도시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돌아가고 오래된 유적들은 안전하게 보존됐대. 여긴 인도네시아의 경주 같은 곳이거든. 근데 자긴 그 얘기를 믿는 거야? 좀 터무니없다는 거 아는데 믿게 되네. 이리 오게 되면 너도 믿게 될걸? 사람 망가지는 거 잠깐이다. 그렇게 더워 거기가? 잘하면 한국인 주술사 한 명 나오겠어. 내 앞날이 어찌 되려는지 좀 물어봐 줄래? 한밤중에 듣는 주술 이야기는 마음속에 뉘엿뉘엿 그늘을 드리웠다. 영모가 귀신 이야기를 믿다니. 영모와 같이 있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펄럭 스치기도 했다. 족자카르타에서 가죽제품 공장을 하던 선배가 병을 얻자 대신 관리해줄 겸 떠났던 영모는 거기에 눌러앉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혼을 서둘렀었다. 그러나 서연은 미루적거렸다. 이상하네. 그때 나 만날 때 한국을 뛰겠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회화 공부하던 여자가 누구였지? 막상 더운 나라 가려니 걱정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일하는 사람 있으니까 밥 짓지 않아도 돼. 또 맛있는 열대과일은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이 아니야.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려니까 그것도 걸리고 또 이것저것 정리할 게 꽤 많아. 아무래도 예정했던 대로 1년 후에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날마다 전화할게. 메일도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싶을 때마다 보낼 거고. 여자가 말이야, 그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잔물결도 치고 누가 물수제비 뜨느라 짱돌 던지면 물도 튀기고 그래야지. 야, 그렇게 쇳덩이 마냥 단단해서야 남자들이 어디 무서워서 접근하겠냐? 어느 선배의 말이 아니더라도 대학 시절 내내 서연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지냈다. 연애 말고도 할 일이 많았던 그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다짐했었다. 나중에 난 아주 열정적인 사랑을 할 거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연은 연애에 돌입했다. 쇳덩이를 맑고 발갛게 달구던 열정. 그러나 그 열기가 식으며 검푸른 쇳덩이로 되돌아가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발갛게 달궈져 불꽃 튀던 기억을 잊을 수 없던 서연은 또 다른 꽃불에 몸을 던졌다. 마라톤 코스를 단거리 경주의 속도로 치다른 사랑은 쉬이 종말을 맞곤 했다. 맨 나중에 만난 남자는 최악이었다. 야,
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아무한테나 헤헤거리냐? 사람들이 네가 좋아서 그러는지 알아? 워낙 네가 속 없이 구니까 그냥 봐주는 거지. 야, 자 미치겠네. 옷을 또 왜 그렇게 파인 옷을 입어? 가슴이 받쳐주는 룸사롱 아가씨들이나 그런 옷이 어울리는 거라고. 저기 저 여자 좀 봐라. 어? 얼마나 오목조목 정감 있는 얼굴이냐. 야, 너 말이야. 얼굴이 안 되면 화장이라도 좀 여자답게 하고 다녀라 좀. 알았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그 남자 곁을 서연은 떠나지 못했다. 서연은 그 남자의 취향에 맞추어 옷을 입었고 화장을 했다. 그리하여 그 남자가 바라던 여자와 비슷해졌다고 생각할 즈음 그 남자는 결별을 선언했다. 너 변했어. 이젠 그전만큼 매력이 없어. 우리 그만 만나자 이제. 자기를 꺾고 비틀어 그의 눈에 맞추려 애쓴 여자에게 그 남자가 마지막 남긴 말은 공황을 일으켰다. 기름때 묻은 헌 티셔츠처럼 버려진 여자.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이 나라를 뜨겠다고 퇴근 후에 영어회화를 배우러 다니던 학원에서 영모를 만났다. 영모의 사랑은 따뜻하고 뭉근했으나 서연은 거기 섞여 있을지도 모를 열정의 변덕이 두려웠다. 우리 빨리 결혼하자. 나 혼자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는 거 정말 싫어. 같이 떠나자. 나도 그러고 싶지만 직장 그만두기 전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 1년만 떨어져 있어. 어? 서연은 영모를 혼자 보냈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선 자칫하면 사랑을 부식하려 드는 일상과 시간의 독성을 견뎌내야 했다.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섣불리 함께할 수 없었다는 걸 영모에게 말하지 않은 채 그가 없다는 것 때문에 텅 비어버린 도시에서 다 팽개치고 달려가고 싶은 그리움이 훅 끼쳐오는 나날을 서연은 쐐기풀로 옷을 잡는 여자처럼 꼼짝도 않고 견뎌냈다. 여보세요? 여긴 인도네시아인데요. 한서연 씨죠? 영무 친구 김기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영모가... 네? 설마 영모 씨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죠? 주말에 발리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서 바다 낚시하다가 그만... 뭐라고요? 영모 씨 잘못된 거 아니죠? 살아있는 거죠? 아니, 살아있어야만 돼요. 예년 같으면 와 피어났을 산소유 꽃망울이 늦추위로 팽팽히 응축한 치악산에서 서연은 영모의 급작스러운 죽음과 맞닥뜨렸다. 결혼식을 2달 앞둔 4월 1일이었다. 갑자기 조그만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산수유나무 발치를 덮고 있던 마른 잎들을 허공으로 둥글게 말아올렸다. 그러면서 옆으로 움직였다. 천천히. 그러나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장력을 지니고. 어질머리에 휘둘리는 서연의 눈엔 그 작은 회오리 바람이 말아올린 마른 잎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다. 영모 씨야, 대답해봐. 영모 씨, 당신인 걸 알게 해줘. 제발. 회오리 바람은 대답도 없이 그러나 떠나지도 않은 채 빙글거리면서
서연의 주위를 감싸고 돌았다. 작은 회오리의 기류에서 벗어난 찢기고 바스라진 낙엽이 팔랑거리며 내려앉았다. 영혼의 전원이었을까? 영모씨. 언젠가 이맘때 영모와 같이 왔을 때 꿈결처럼 노랗게 떠있는 산수유꽃을 바라보다 서연을 부르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연아. 왜? 아니 그냥 불러봤어. 그때 봄 햇살 아래 단박하게 빛나던 그의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빛 닿지 않는 바닷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얼마나 공포에 지질렸을까. 영모씨. 영모씨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내 곁에 와 있어? 난 자기가 보이지 않아. 제발 내 앞에 나타나봐. 자기 바다로 끌려 들어갈 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어. 자기하고 같이 떠나지 않은 거 정말 미안해. 내가 거기 가서 자기 옆에 있었더라면. 사랑이 왔을 때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던 오만이 어김없는 일상을 이어가는 서연의 살을 내리게 했다. 잠들기 전에 일부러 그의 사진을 오래오래 들여다보고 그리고 베개 밑에 넣고 잠들기도 했다. 꿈속에서라도 그를 만나 함께 떠나지 못한 것을, 감히 사랑을 시험대에 올린 것을 사죄하고 싶었다. 그를 찾아 헤매다 그인 듯한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려다 안타까운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면 커다란 갈고리에 꼼짝없이 쥐어잡힌 그녀의 심장은 아주 작은 기억에만 닿아도 쫙 금이 갔다. 그렇게 건조한 봄이 가고 여름에 들어설 무렵 기섭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망설였는데요. 아무래도 서연 씨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군요. 영모가 살던 집에 영모로 보이는 사람이 자꾸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후배도 그러고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어스름에 누가 들어가는 걸 봤는데 영모 같더라며 형제가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그날 집은 비어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들로 밀어보건데 아무래도 영모가 못 떠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골 역사 같은 족자카르타 공항에는 영모의 대학 후배라는 강윤지가 마중을 나왔다.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난 후 윤지는 영모가 살던 집으로 데려갔다. 바로 이 집이에요. 들어가요. 그 집은 그냥 보아도 어둑하고 스산했다. 이 집에 무엇이, 이 땅에 무엇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가. 말소리가 울릴 것처럼 휑하고 삭막한 이 거실에서 영모는 재빠르게 대지를 덮어버리며 기습해오는 열대의 밤을 맞았을 것이다. 우리 살 집은 따로 구했어. 우리식으로 하면 연립주택인데 손바닥만 하지만 수영장도 있어. 저 멀리 야자나무가 쭉 늘어선 게 벌판 같은 기분도 나고 해질 무렵이면 그 벌판에 노을이 쫙 펼쳐질 거야. 야, 이제 2달만 있으면 서연이 오겠네. 지금 사시는 분께 양해를 구했으니까 천천히 구경하셔도 돼요. 저 방이 영모 오빠가 쓰던 방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유난히 기다란 방은 장롱과 침대가 놓여있을 뿐 휑했다. 사용하는 흔적이 없는 빈 방인데도 창문은 열려 있었다. 아침이면 영모가 열었을 창문이었다. 그 방과 가정부의 살림채가 붙어있는 안뜰까지 두루 돌아보면서
서연은 온몸의 세포를 다 열어놓으려 애썼다. 영모가 살던 집에서 나와 채 한 블록도 되지 않는 곳을 걸어갈 때였다. 갑자기 보랏빛 꽃잎이 우수수 서연의 머리와 어깨에 쏟아져 내렸다. 마치 서연을 겨눈 듯 꽃이 쏟아져 덤불을 이룬 것이다. 윤지는 꽃덤불이 되어버린 서연을 보더니 얼먹은 얼굴이 되었다. 꼭 화관을 쓰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많이 본 꽃인데 이름은 몰라요. 아무튼 너무 멋져요, 언니. 그거 아세요? 여기 아이들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꽃을 바치면서 기도한대요. 그래요? 그리고요, 여긴 흑마술도 성행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부을 때도 꽃이 쓰인대요. 재밌죠? 똑같은 꽃이 그렇게 달리 쓰일 수 있다는 게. 꽃이 이를테면 중요한 재물이군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기 아이들은 꽃으로 목욕도 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요. 피부가 고와진대요. 근데요, 싱싱한 꽃보다는 적당히 시든 꽃에서 향기가 더 진하게 우러난대요. 왜 그럴까요? 서연은 윤지와 함께 발리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었다. 윤지는 로비에 비치된 관광 리플렛을 뒤적이다가 어느 하나를 골라 서연 앞에 밀어놓았다. 이거 놓치기 아까운 행사가 있네요. 보세요. 뭔데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운이 좋으신가 봐요. 발리에서 이루어지는 화장 장례식이에요. 내일이네요? 장례식? 네, 이걸 보려고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이건 보셔야 돼요. 보실 거죠? 글쎄요. 제 말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시내 관광 취소하고 이 장례식 보세요. 발리에 와서 이런 의식 안 보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제가 여행사에 전화해서 화장 장례 참가 신청 해놓을게요. 같이 갈 거죠? 아니요. 전 전에도 봤거든요. 그리고요, 제 오랜 꿈은요, 누사두아 해변에 혼자 누워 오가는 사람들 구경만 하면서 한나절을 보내는 거예요. 차가운 콜라나 마셔가면서요. 친구들하고 오면 늘 같이 몰려다니느라고 그럴 수 없었거든요. 내일 언니가 화장 장례식 보시는 동안 그 꿈을 잃어보려고요. 언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나가요. 밤바다 보러 가야죠. 그날 밤 두꺼운 철판으로 만든 커다란 드럼통을 울리는 것처럼 억센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서 윤지는 기어이 말했다. 나 영모 오빠 참 많이 좋아했어요. 좋아한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를 바란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오빠가 주말에 발리에 간다고 했을 때 전 정말로 따라오고 싶었어요. 언니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영모 오빠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보여주었다면 냉큼 나섰을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때 내가 따라왔더라면 뭔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영모 오빠가 내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악의 경우 오빠를 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오빠가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게 했을지는 모른다고요. 달의 숨결 따라 밀려오고 밀려가는 물결. 파도 소리가 철석이 아니라
텅텅 들려왔다. 목숨을 삼켜 무정한 무정물로 토해내는 바다. 그럴 수 있었으리라. 영모는 굳은 땅에서 말라가는 초목을 보면 그게 누구네 나무든 우선 물을 떠다 적셔주기부터 할 사람이었으니 물을 빨아들이는 뿌리의 강렬한 흡인력으로 윤지는 영모에게 쏠렸을 것이다. 텅텅. 무서웠겠구나.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그 물속에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영모에겐지 아니면 영모를 열망하던 나날의 윤지에겐지 모르게 서연은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 그만 가세요. 그러죠. 그만 가세요. 그만 떠나가세요, 영모 오빠. 죽은 이를 태우고 갈 수레는 한낮의 볕 아래 화려하다 못해 요기스럽다. 얼기설기 엮은 대나무 위에 얹힌 상여는 높다란 누각 모양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빛깔이란 빛깔은 모두 끌어모은 것처럼 난만한 상여. 금박으로 무늬를 놓은 색색의 종이를 바른 상여 지붕 내 귀엔 종이를 오려 만든 등롱과 색색의 종이꽃들이 하늘거렸다. 가이드가 서연에게 설명했다. 자, 조금 있으면 장례식장으로 출발할 겁니다. 이 사당에 잠깐 들려서 제사도 지내고요. 집집마다 사당을 모신다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예, 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앙을 막고 이 행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집마다 조상신들을 모시고 있죠. 여기 발리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집안에 세운 조그마한 사당에 머무른다고 믿고 있어요. 오늘 장례식 주인공을 위한 사당도 곧 세워질 겁니다. 언제 죽었나요? 사흘 전이랍니다. 이 죽은 사람 나이는 80살이고요. 호상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을 믿는 이들이라서 그런가 집 안팎 어디에서도 우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상여가 움직이고 친척과 문상객들은 느릿느릿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 속에 섞여 열심히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왠지 몸을 허공으로 밀어올리는 이상한 부력이 느껴져서 서연은 샌들 신은 발에 꾹꾹 힘을 주어 땅을 디뎠다. 윤지는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장례식 잘 다녀오세요. 가이드가 설명 잘해줄 거예요. 끝나고 돌아오시면 아마 절 못 알아보실걸요? 전 탱자탱자 놀면서 탱글탱글 태우고 있을 테니까요. 끝없이 이어질 듯 흐르던 대열이 차츰 밀리는 기색이더니 무슨 일인가? 서연이 고개를 들어 상여를 보는 순간 평지에서 획 솟구친 돌개바람처럼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휘돌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서연은 그만 아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모의 부음을 받던 날 마른 입 말아올리던 회오리가 서연의 머리를 흔들었다. 가는구나. 가려 하는구나. 이제 정녕 떠나가는구나. 그만 가세요. 그만 떠나가세요, 영모 오빠. 죽은 이는 생나무를 잘라 만든 동물 모양의 대우 위에 안치되었다. 꼬리 아랫부분에 가스관을 연결해 놓았다. 종교 지도자로 보이는 사람이 시신에 물을 뿌려 축복한 뒤 사람들은 시신에 향이며 꽃을 얹는 걸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서연이 막 파인더 안으로 들어온 얼굴을 찍으려 줌 레버를 당겼을 때 렌즈가 탁 소리를 내며 걸렸다. 고장이었다. 서연이 찍으려 했던 여인은 안마당 한가운데 놓인 상 위에 기다란 향을 얹고 등을 보이며 사라졌다. 누구더라? 누구지? 낯익은 얼굴인데. 동구스름한 얼굴에 광택나는 가무스름한 피부.
살빛깔이 조금 밝을 뿐 그 여인을 닮은 누군가와 인연 닿은 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카메라가 고장나는 순간 파인더를 벗어났던 여자가 다가와 붉은 꽃을 서연에게 건넸다. 꽃을 손바닥에 받아들고 주군이에게 다가가던 서연은 문득 가방 속에 간직한 보랏빛 꽃 한 줌을 꺼내 섞었다. 영모의 영혼이 떠도는 얼음에서 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 그 꽃잎이었다. 시신에 불이 붙여졌다. 아낙네 중에 하나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비로소 죽음이, 소멸이 실감나는 것일까? 몸이 불더미에 갇혀있을 때 그 몸 안에 있던 영혼은 어디에서 그걸 지켜보는 것일까? 열쇠가 없네요. 아마 친구분이 방에 있나 봐요. 윤지가 벌써 호텔로 돌아온 것일까? 호텔 식당엔 머리카락이 빈틈없이 하얗게 바랜 서양 남녀가 관광사의 리플릿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해로하다, 함께 늙는다. 그런 단어에 걸맞는 노부부. 시간 속에 숨겨진 숱한 복병을 견뎌낸 부부에게 수여된 훈장 같은 흰 머리카락. 서연이 지키고 가꿔내고 싶었던 사랑은 일상과 시간의 부식을 겪기도 전에 가뭇 없어졌다. 윤지 씨, 안에 있어요? 오셨어요? 해변에 간다더니 안 갔나 봐요? 좀 더 자요. 나도 씻고 잘까 봐. 한숨 자고 나서 저녁 먹죠 뭐. 그 목욕탕에 있는 물로 닦아보세요. 꽃물이에요. 욕조 옆에 조그만 대야에 고인 물에서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붉은 장미꽃물이 우러나와 물빛엔 붉은 잉크를 한두 방울 푼 것처럼 투명하게 붉은기가 비쳤다. 윤지, 그래. 넌 영모 씨를 위해 꽃물로 몸을 씻어본 적이 있겠지. 사랑에 상처 입은 적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단순한 열망으로 뭔들 못하겠니? 그뿐인 줄 아세요? 여기 아이들은 꽃으로 목욕도 해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요. 피부가 고와진대요. 그래. 그때 그 말을 할 때 윤진이 눈빛이 아득해졌었어. 왜 난 그때 너의 영모 씨에 대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까? 샤워를 마친 서연은 꽃잎을 건져내고 그 물을 움켜서 몸에 조금씩 끼얹어 보았다. 여느 물보다 매끈거리는 물에서 우련하게 번지는 향기. 영모를 위해 몸단장하던 기억이 새삼 명치에 집어쳤다. 그의 손길이 주던 환희의 기억은 폭죽처럼 터지고 밤하늘에서 쓰러지는 불티의 서러움으로 서연을 적셨다. 여기 귀신들이 얼마나 다양한 줄 알아?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아기 귀신도 있대. 일단 어떤 사람한테 그 귀신이 붙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거야. 아는 사람이 해준 얘긴데 그 사람 형이 가전제품 대리점을 한대. 그런데 가게 문을 닫고 은행 마감 시간 뒤에 수입을 금고에 집어넣고 갔다가 다음날 와보면 꼭 지폐 한 장이 모자라더래.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그래서 그 마누라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귀신의 소행이라고 하더래. 그래서 어느 날은 금고 주변에 밀가루를 아주 흐릿하게 뿌려놓고 갔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사람 발자국, 아주 작은 발자국이 나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돈을 빼내서 자기가 붙은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거였지. 이왕 부자 만들어줄 거 한꺼번에 다 갖다 주지. 왜 꼭 하루에 한 장이래? 자기도 한번 만나보고 싶겠네? 아니, 문제는 그 귀신을 만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교훈. 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대신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 빼앗아간대. 그게 뭐 대수겠어? 부자도 되고 했으니까 다시 사면 되지 뭐. 그땐 귀신이 빼앗아가는 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엇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영모를 간절히 원하던 윤지도 그때 그걸 알지는 못했던 모양이었다. 벌받을 마음인 줄 알면서도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를. 그래서 영모 오빠를 제가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빌었어요. 오빠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벌받는 것쯤은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받았어야 할 벌인데 영모 오빠가 받은 거예요. 서연은 남은 꽃물을 한꺼번에 몸에 쏟아부어 윤지의 말을 지원했다. 명부로 빨려가는 영혼처럼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꽃물은 한국에서와 반대 방향으로 소용돌이 쳤다. 적도 아래쪽이라서 그렇다고 했다. 채 건져내지 못한 꽃잎 몇 장이 흘러내렸다. 물이 빠지는 바람에 욕조 안쪽 내면에 점점이 붙은 그것은 발자국, 아주 작은 발자국 같았다. 우리 이 작품 다 감상했습니다. 이혜경 선생과 연결해서 예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도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선생.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예. 지난번에 예. 1998년에서 2000년 동안 한 2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인도네시아에 다녀와셨죠? 예. 거기서 뭐 하셨나요? 좀 듣고 싶군요. 거기 대학에서요. 네. 교양 한국어 과정인데요. 네. 현지 학생들한테 한국어 가르쳤어요. 예. 그러면 한국어를 현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우리 이 선생께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얘기를 했습니까? 예, 대체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했어요. 이 선생 인도네시아어 잘 하십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냥 겨우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 우리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감상한 작품이 꽃그늘 아래입니다. 그렇죠? 예. 제목이 꽃그늘 아래를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디바와 붕아, 그 다음에 바양쯤 되지 않을까. 인도네시아 잘하는 분이 들으시면 웃으실 텐데요. 예. 예.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해보니까 한국에서 지낼 때 우리 사람들하고 무슨 조금 아마 변별적인 거 다른 특색이 있을 법한데요. 예, 단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네네. 일단 제가 대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생 정도로 순박한 느낌. 많이 순박해요, 아직. 예. 거기는 섬이 참 많은 나라죠? 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꽃그늘 아래 이 작품을 보니까 인생의 문체가 그동안 더욱더 섬세해지고 자상해지고 때로는 서정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많이 읽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한 거, 방금 우리 감상한 작품들 예청자들이 감상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작가 이혜경 선생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랄까요? 주제의식 조금 간략하게 부연 설명해 주실까요? 주제의식이 뭐가 선명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꽃이 지고 난 자리에 남는 어떤 그늘 같은 사랑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사랑 관계의
어떤 그림자 같은 부분을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제가 어떻다라고 선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워낙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요. 네네. 예.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격이라 그럽니까? 무속이라 그럽니까?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샤머니즘이 되겠는데 예. 우리 쪽보다는 아마 그런 것이 굉장히 성한 모양이죠. 예,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저도 여기서는 그렇게 공감을 하지 않았는데 네. 거기 가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믿게 되더라고요. 네네. 믿고 그게 생활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장례 풍습이 이 작품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네. 화장을 하는 것이 주로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장도 하는 겁니까? 그게 제가 있던 자바섬은 예. 이슬람들이라 주로 매장을 하고요. 발리섬은 힌두교도들이라 그쪽은 또 화장을 해요. 아, 네. 섬마다 풍속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 보면은 우리나라 시인의 황동규 시인이던가요? 예. 유명한 그 연작 시리즈의 풍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쪽에 풍장하는 그런 풍습은 없었나요? 풍장은 아니고 저기 또라자섬 슬라웨시에 있는 따나또라자라는 데 가면은요. 네네. 사람이 죽고 나서 장례식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모셔놓는 일종의 풍장 같은 형태로 장례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좋은 경험 그리고 외국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 운명과 혼령이라는 문제, 또 인연과 사랑이라는 문제, 아마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주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옷 기고 가신 지 한 2년 되시는데 앞으로 그 작품 구상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군요. 어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예, 뭐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것이나 일반적인 것이나요? 그냥 지금까지 한 단편집을 2권 냈으니까 네네. 이제 단편을 쓰면서 장편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인도네시아와 관련돼서는 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노동자의 입장에서 혹시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건강하시고 우리가 좋은 작품을 기대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기대에 좀 부응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오늘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애청자 여러분, 11월은 마지막 달, 1년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이라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마지막은 곧 얼마 후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 출발을 위해서 구상하면서 보람찬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끔씩 그녀는 소녀로 삽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자의 고문일 가라.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이혜경의 단편소설 꽃그늘 아래를 김성희 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